일단 저는 이게 되게 모호한 영화잖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엇에 관한 영화인가를 좀 꽤 오래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부러 관객의석의 많은 부분을 나도 맡기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말도 열린 결말이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읽히느냐보다 나에게 이 버닝 핵심은 무엇으로 읽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고 이제 인터뷰를 쭉 이제 읽으면서 이 시대의 청년층에게 분노의 대상이 모호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왜 우리는 분노는 여전히 느끼는데 왜 그 대상이 모호할까? 그래서 분명했던 어떤 계급 문제, 분명했던 계급 갈등이 교묘하게 은폐되어 온 게 아닌가, 그 교묘하게 왜곡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데 생각을 와닿게 됐고요.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이제 그 이슈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다르게 말하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믿을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왜 확신할 수 없는가? 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계속 의심해야 하는가? 라는 것도 사실은 무언가 우리가 예전에는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들이 점점 은폐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지점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신경이 쓰였는데요. 첫 번째 지점은 주인공 종수는 왜 벤에게 그토록 분노를 느끼는가? 벤의 어떤 점이, 벤의 무엇이 그의 분노를 촉발했는가? 그래서 사실 이제 겉으로만 언뜻 보면 해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해미에 대한 어떤 사랑이 마지막 제가 결말을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떤 해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벤에게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건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상징이 이제 리틀헝거랑 이제 그레이트헝거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원시 부족, 부시맨 부족에서 아프리카에서 리틀헝거는 그냥 배고픈 상태에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레이트헝거는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존재에 대해 나의 존재에 대해 뭔가 답을 구하려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해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해미는 왜 리틀헝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 그레이트헝거로 인식하는가? 그러면서 괴로워하는가? 그래서 해미는 전 되게 신기하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위적으로는 전 리틀헝거인 게 훨씬 나은 지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적으로. 근데 스스로를 그레이트헝거로 하면서 더 불행감과 더 우울감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너무 고달프고 뭔가 부족하고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족함을 해미는 어디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왜 리틀헝거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답을 찾은 게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의 이제 아비투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르디에의 그 아비투스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았지만 예전에 이제 지인이랑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독서 모임 하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밥은 굶어도 CD나 옛날 그 뭐죠? 레코드판? 이 LP판 모으는 게 취미여가지고 밥은 굶어도 반찬은 안 사와도 그걸 사오는 분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것 그리고 책도 되게 집에 많았고 그랬는데 나의 취향을 얘기하려고 할 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걸 크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해 못한다고요?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나랑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굉장히 그 옛날 음악에 대해 심취했던 어린 시절. 나는 모든 부모가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는 가요도 듣지 않고 유행가도 듣지 않고 집에서 LP 듣고 있고 그런 취향이 실제 그런 지위와 맞지 않는 취향이었다는 거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걸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부르디에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 그 아비투스의 개념과 되게 그 맞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인상 깊게 기억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아비투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해석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상징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상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고 그다음 아비투스 개념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이제 던져드리면 이 영화에 대한 핵심을 저는 사실은 계급 문제로 풀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급 문제가 왜 이렇게 모호하게 은폐되었는가를 피에르 부르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계급 문제로 영화를 읽으셨는지 조금 짧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정확히 그렇게 보이셨어요? 저는 좀 근데- 다르게 봤는데. 어떻게 그래요? 보셨어요? 아니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계급 문제가 딱 너무- 중심에 있고 너무 가장- 어이구 문제지. 그렇죠. 가장 핵심 분노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셨어요? 저도 계급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그 벤과 종수의 입장의 차이가 가장 큰 영화의 대립 갈등 구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면 해미는 종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해미는 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를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미는 그 중간자예요. 둘을 연결시켜주기도 하지만 그 해미의 그 중간적 이치 때문에 종수는 해미의 방이 또 저는 되게 상징성이 많다고 보는데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예. 했어요. 네, 얘기해 주셔도 돼요. 어쨌든 네. 그 해미의 방에서 일종의 종수는 구원 같은 걸 얻은 거예요. 그 들어오는 햇빛, 그다음에 그 해미가 없어진 그 방에서 그 해미가 해미와의 했던 했던 그 판토마임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는 것도 일종의 자신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해미와의 행위로 그 소설가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만 소설을 못 쓰잖아요. 근데 맞아요. 해미와의 나는 종수가 걔 첫사랑이었다 생각해. 그날 만난 게. 그리고 일종의 자기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해미의 존재가 사라졌어. 누구 때문에? 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분노로 표현됐던 것 같아. 내가 얻은 구원을 저 인간이 뺏어간 거야. 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사랑의 서사와 그거를 빼앗긴 데 대한 어떤 그렇죠. 울분. 사랑의 서사도 있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계급이라기보단 그렇게 대립하는 그 인간이 나의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나의 구원, 내 인생의 어떤 밝은 빛, 그 짧은 순간에 들어온 그 햇빛, 한순간에 들어온 햇빛이 해미였다고 저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해미의 존재를 느꼈는데 그걸 뺏어갔잖아. 없어졌잖아. 나한테서 뺏어가 버렸으니까 그게 일종의 제가 해석하기에는 벤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고 벤을 죽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영화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 계급적인 어떤 그런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에서 그 해미를 뺏겼다는 것은 약간의 증폭되는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뭐가 선우냐고 따지면 나는 오히려 비중은 계급 차이가 더 크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사실 해미랑 계속 사귀어온 사이도 아니고 물론 뭐 강렬한 순간이 있었고 그 말씀하신 그 행위들을 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뭐 자기는 사랑했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거는 하나의 집착일 수도 있고 그게 근본적인 것을 덮고 싶어하는 어떤 일종의 변명 내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한 박사님 말씀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다고 하는 게 아마 뭐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더 보고 싶은 쪽을 보는 거겠죠. 해석의 우리 또- 여지가 있죠. 우리 한 박사님 또 사랑꾼이시니까 사랑 쪽. 저도 그래서 사실은 답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홍 박사님은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슷하게 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뭐 나중에 얘기할까요? 아니요, 나중에 짧게 기회는 얘기해 없어요. 주세요. 기회 없을 것 네, 같아요. 기회 없어요. 기회가 없을 것 줄 때 같아요. 얘기하세요. 줄 때 얘기했어요. 그 나이로비에서 벤을 데려왔을 때 그 벤이 네. 종수가 딱 놀란 지점이 포르쉐 봤을 때부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때부터 보는 그 모든 이제 시각은 포르쉐의 필터링이 원래 자기가 데려다 입혀지기 주려고 때문에 했었는데 나이로비에서 온 이 친구가 똑같이 그냥 택배 배달하는 뭐 같은 뭐 속된 말로 같은 계급에 속해 있는 이거였다면 종수가 분노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짜증 좀 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걸리적거릴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벤이랑 그 해미가 뭘 대단한 걸 연애를 했냐 하면 그거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없거든요. 그쵸. 사실. 그렇죠. 근데 종수가 눈에 볼 때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계급이 다르니까. 그리고 하는 모든 행동이 저애가 저렇게 돈 있고 이런 계급 때문에 하는 어떤 필터를 통해서 저는 본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혜미가 나는 너같이 돈 없는 사람 싫어. 뭐 나는 이제 뭐 벤이랑 만날 거야.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둘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차 타고 다닌 거밖에 없어요. 포르쉐 탄 거 말고 뭐 혜미가 뭐 한 게 있나요? 근데 종수는 엄청나게 분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계급 문제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버닝이 뭘 태우는 거잖아요. 그냥 버닝이란 제목에 물론 헛간을 태우기 때문에 버닝이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박하사탕은 너무 영화가 제목이 박하사탕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밀양도 제목이 너무 밀양이어야 될 것 같아. 시도 시 말고 다른 제목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버닝은 조금 달랐어요. 맞아요. 뭐가 탄다는 걸까 도대체 나는. 저는 여기서. 비닐하우스 타는 장면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비닐하우스 타지만 비닐하우스가 타니까 버닝이다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나는 이 세 사람 다 그러면 버닝이란 관점에서 한번 봤거든요. 종수는 내가 볼 때는 이 마른 장작 같은 애요. 그러니까 이 종수가 비닐하우스 비슷한 거야. 종수는 마른 장작이니까 그리고 혜미는 나는 그냥 불 그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불 그 자체. 그러니까 종수한테는 혜미는 위험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혜미가 종수 그 방에서 종수에게 먼저 다가오거든요. 저는 그게 종수에게 불이 붙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의미의 불인가요? 사랑의 불인가요? 그레이트한 아니, 거로서 존재의 의미의 한번 보세요. 불. 종수 입장에서의 불은 위험한데 불이 붙어야만 장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죠. 혜미 입장에서는 종수한테 불이 붙으면 이제 리틀한 거죠. 장작에 불이 붙어 있다는 거는 그냥 따뜻하게 만드는 어떤 용도니까. 근데 벤은 뭐냐면 불멍하는 애야. 그냥 재미야 그냥 장작불에 불이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뭐 의미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는 게 아름다움으로서 불이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혜미는 이 춤추는 게 이게 저는 이게 불꽃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불이 정작 올라올수록. 벤은 그 춤을 출 때 하품을 하잖아요. 하품을 하죠. 그러니까 혜미라는 불의 존재는 장작에 붙어 있는 그냥 뭐 물고기를 익히는 정도의 불일 수도 있지만 불을 감상하는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그 불꽃을 원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셋은 결국은 다 이렇게 돼 있는 서로 것 잘 같아요. 안 될 수밖에 예, 없는 예, 예. 관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혜미는 결국 사라졌잖아. 불이 없어진 것처럼. 벤이 죽였잖아. 그래서 이 영화는 불의 발견이다. 버닝이다. 네, 그럼 이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시간 끝났고요. 네, 제한 시간. 네. 이제 끼어들지 말래.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불필요한 이제 해석을 너무 이제 제 해석에 이제 좀 갇혀 있다가 여러분 의견 들으니까 좀 더 넓어진 느낌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이제 그 모호한 분노라고 계속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계급적인 갈등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옛날 신분사였으면요, 같이 못 놀아요. 같이 못 놀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이렇게 뭐 연인이니 아니니를 의심할 건덕지도 없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지 같은 앵글이나 부딪혀 볼 수 있고 말 걸어 볼 수 있고 마치 같은 사회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일단 같이 자리는 하게 해주자.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차이를. 처음부터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걸 잊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였다는 거를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리고 헛된 항상을 계속 품게 해주는 거죠. 이 작품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경제 기사였는데 그 많은 개츠비는 어디서 태어날 걸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 많은 수수께끼 젊은 다 삶은 어디서 나는 한국의 개츠비들 너무 많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SNS를 보다 보면은 진짜 자기가 상위층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동경으로 명품을 구매하고 실제로 명품을 팔고. 구매하면서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전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명품의 명품의 취향은 사실은 굉장히 계급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명품을 가졌다고 내가 계급이 상승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이 자본주의와 지금 현대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을 것처럼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라이프 스타일을 뭔가 동경하게끔 만들고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장면을 이제 떠올려 봤는데 그 귤 판토마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귤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어떤 소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실은 이걸 살 능력이 없다는 것, 나의 현실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환상을 키우면 나는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치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럼 더 강력한 부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불타게 되는 거죠. 마치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건 진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없어도 진짜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침이 흘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계급적으로 그러한 열망을 상징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벤이 그 예전에 해미가 아프리카에서 울었던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난 사람 눈물 흘리는 게 참 신기하더라. 이러면서 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 이것도 되게 권력이라고 본 거예요. 상대방에게 공감에 제스처하지 않아도 또는 상대방의 위치까지 감정을 끌어내리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 사람들이 내 비위를 맞추고 감정 기복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늘 기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삶. 이것 자체도 되게 권력을 획득한 자의 감정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얘기해도 잘 모르실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노는 거예요. 요새는 노는 거랑 일이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치 너도 그러잖아 라는 식으로 요즘 다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하려고 하죠. 요즘 다들 젊은이들 그렇게 일해요. 노는 그냥 뭐 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게 열등감을 자극하는데 마치 너도 노력하면 돼. 이런 삶은 멀리 있지 않아. 너와 내가 이미 대화하고 있잖아. 라는 걸로 약간 퉁치려는 그러한 계급의 은폐가 계속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벤의 태도가 저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이 벤의 통제력이에요. 사실은 종수는 글을 쓰고 싶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로 따지면 나름대로 엘리트 계층이죠. 글을 쓰는 욕망을 가진 계급은 고전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태는 아니에요. 욕망 자체가. 그리고 실제 대학도 나왔고 문창과를 나왔고 근데 실제 현실은 생업을 위해서 알바를 뛰어야 되고 택배 일을 해야 되고 낡은 트럭을 몰면서 아버지 집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게 현실인 거죠. 소똥을 치워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벤은 자기 삶이 완벽하게 컨트롤되어 있어요. 예측 가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예를 드는 대사가 요리입니다. 요리를 난 되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좋아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더 좋은 건 내가 그걸 먹어버리는다는 거야. 인간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듯 나는 나에게 재물을 바치는 거지. 굉장히 자기를 거의 신의 경지로. 왜냐하면 신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예측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행할 수 있고 거의 나는 그 지경이다. 이렇게 또 일반화를 시도하죠. 너도 그러지 않느냐.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태울 때도 그러잖아요. 네, 아니 쓸모없고 지저분한 거라는 걸 형이 판단해요? 누가 판단해요? 이렇게 이제 종수가 물어보니까 그거 남의 거 아니냐 비닐하우스가.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난 판단 같은 거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데 비가 판단을 합니까? 자연 도덕 같은 거예요. 자연에 도덕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동시 존재같이 내가 존재한다. 이러면서 신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판단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만함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여기서 이 계급의 태도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경계만 모호해졌을 뿐이지 계급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명확하게 다른데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는 데서 분노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자극하는 거죠. 쟤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쟤는 나를 화나게 해야 할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노가 착취, 대놓고 부당한 대우를 해. 굉장히 노골적이었죠. 나에게 채찍을 때리고 나에게 뭘 못하게 하고 욕을 하고 비아냥거린다거나 가두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죠. 무시하고 같은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참정권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내가 분노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 기회 문이 다 열려 있어. 너도 내 세계로 와. 우리 집에 놀러 와. 왜 못하지? 나랑 같이 와인을 즐겨. 이걸 너는 왜 못하지? 너 너무 심각해. 너 왜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 진지하면 재미없어. 여기 가슴에서 베이스를 느껴야지. 와 저는 그 얘기하면 빡치는 거예요 진짜. 난 너무 열받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열받아? 난 공감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급 차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솔직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수님이 난 결말이 너무 개운하더라고 그래서. 결말 스포노노. 스포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딱 그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요즘 그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 내가 보기엔 우리 이한이는. 근데 뭐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저렇게 살 텐데 내가 원하는 신발 다 사고 내가 원하는 옷 다 사고 살 텐데 얘가 지금 현실을 안 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랑 샤터 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 그게 좋게 보면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는 건데 방금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인식이 있으셨잖아요. 과거는 그 경계가 한계가 뚜렷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걸 꿈꾸게 그래, 하는 그게 거예요. 세대 차일 수도 있겠다. 환상을 보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래서 너가 그만큼 노력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럼 쟤는- 노력하면 될까요? 그 노력한다고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야, 저 너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어 이미.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만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어쨌든 근데 그게 우리 아이의 생각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짜 처절하게 노력한 아이였으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겠죠. 오히려. 그렇지. 네, 제가 그래서 피에르 보르디에의 아비투스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아비투스 뭔지 네. 나옵니까? 저는요 원전을 읽진 않았고요. 1차 저서가 아니라 이제 피에르 보르디의 가장 이제 그 유명한 핵심 저서가 구별짓기라는 저서인데요. 이 저서를 쉽게 해설한 책으로 전 추천드리기도 하는 책인데 홍성민 교수님의 취향의 정치학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전 제목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르디에의 원작인 이제 구별짓기는 1차 저서는요. 부르디에가 실시한 사회적 설문조사를 근거로 통계 자료를 해설한 책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에도 설문지를 이제 일부 싣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설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디에는 개인들이 아름다운 것과 정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일정한 성향, 즉 인지 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계급별로 다르다고 보고 이걸 아비투스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아비투스를 육화되어 있는 성향, 실천과 지각을 조직하고 구조화할 때 필요한 틀, 구조, 그리고 계급을 구분하는 원리이자 사회적 정체성을 주는 원리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디에는요.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문화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계급적 분류에 따라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설문을 좀 소개하면 평소 어떤 음악을 듣느냐 아니면 클래식을 듣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주변 집의 인테리어라든지 동네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전의 계급의 개념이었다면 경제적인 자본에 포인트를 준 약간 마르크스 같은 거에 이제 초점을 두겠죠. 오직 이제 노동과 그거를 통한 어떤 노동 수단이나 이런 거 분석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적 자본을 분석을 했다는 게 사실은 부르디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부르디에는 오늘날에는 계급적 취향의 차이가 현대사회 신분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과거에 그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신문제 사회는 이 사람 프랑스 학자다 보니까 더 이상 사라졌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아래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사회적 계급과 신분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미 신분적 계급적 질서가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인데 그 습관, 여기서 이제 습관이 아비투스라고 이제 용어가 만들어진데 이 아비투스라는 거를 통해서 지배의 논리가 스며들듯이 개인과 개인에게 전달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문화 취향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취향의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그 부모에게 물려오고 그리고 그 교육적 환경에서 물려받은 일종의 계급적 차이인 거고 오늘 현대사회의 신분적 위계 질서다라고 부르디에는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아비투스가 계급적 습관 패턴 뭐 이런 말인가요? 네, 정확한 정의가? 습관이고 어떤 그 실천을 할 때 문화적 실천을 할 때 뭘 이렇게 좋고 나쁘고라든지 뭐 이거를 받아들일 때 뭔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거를 할 때 판단 내리는 틀인데요. 같은 걸 보고도 뭔가 이제 그 미학적인 기준이 다 상류층에서 온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을 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기준이 모두 사실은 상류층의 미의 기준에 가 있다는 거죠. 어원이 헤빗이에요. 헤빗. 하비투스. 아비투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비투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쓰려면 너는 그거는 계급적 아비투스야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가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향, 습관. 습관과 취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의 아비투스는 그 사실은 너가 선택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쓰는 거죠. 그럼 배는 재미 중심의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럴 때 상류층의 아비투스인 거죠. 그러니까 상류층의 이 아비투스. 모든 태도들이 요리를 바라보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 직업을 바라보는 모든 태도. 그리고 거기 막 미술관에서 이제 그 식사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림이 그 용산 참사를 소재로 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 그림은 그냥 감상용인 거예요. 그림이 있는 곳에 갔을 때 태도
뭐 그냥 이렇게 정해져 그쵸. 있는. 그러니까 모든 문화적 생활 태도 자체가 그 계급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너를 예로 하나 드는데요. 아는 척을 해. 식사 예절, 대화술, 음악적 소양, 예의 범절, 뭐 악기 다루는 법, 뭐 테니스 치는 법, 말의 억양 이런 모든 문화적 스킬들이 상류 계급의 구성원들은 조기에 이거를 습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매너들을 가진 사람을 더 권력적이다 또는 더 뭐라고 하죠? 더 많은 유리한 선점하게끔 밀어주기 때문이죠. 사회 분위기가. 예를 들면 프랑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인터뷰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인터뷰의 척도 중에 되게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말투나 어휘 사용 습관이래요. 얼마나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얼마나 고급 어휘를 많이 쓰는가. 근데 이것 자체가 계급적인 위치를 결국 보여주는 상류층 거죠. 아이들이 훨씬 유리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류층 아비투스를 처음 접해보면 되게 뭐 매너도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젠틀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분노가 명확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그 벤이 크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나의 분노 버튼을 누르며 그거를 이제 추적한 결과 여기서 오는 열등감이더라고요. 나는 가질 수 없는데 마치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나를 너 왜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 그렇게 나에게 막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취향과 내가 이 삶의 태도를 마치 선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지한 태도를 선택했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걸 선택했어? 그냥 즐길 라는 식으로- 여유가 없을 뿐인데. 라는 식으로 말을 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애초에 그런 걸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아까 이게 계급 사회라는 건 생각해 보면 물려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난 그걸 받은 거고. 유산이 유산. 그렇죠. 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뭐 요즘 조국 장관의 조민 딸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렇잖아. 너네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밑에를 바라볼 수 있고 고민해 줄 수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밀양처럼 충분히 모순적이지만 그 안에 스며들 수 있거든요. 서로의 감정을 이쪽 감정에도 서볼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걸 느끼는데 그래도 내가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이해하는데 윗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자기네처럼 생각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야. 이해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지. 이해까지 갈 필요를 못 느끼죠. 전혀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분노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거만이 답이 아니고 사실 이 작품은 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뭐 상징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고 미스테리의 장르물로서도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인데 저는 저의 굉장히 버튼을 누른 게 계급 문제여가지고 이 계급의 은폐를 아비투스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해석을 가져온 거라서 제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임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4주간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청동 감독님의 작품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감독님이네요. 또 다른 테마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